우리가 이게 마지막 단원이다. 실제로 그 전까지 우리가 배웠던 빛의 파동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파동의 종류라든가 파동의 성질 같은 거 시험에 나온다는 거 기억해. 내가 개념 기초 풀면서 내용 정리는 다시 한번 해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파동의 성질은 반사, 굴절, 간섭, 마지막에 회절까지 있다는 거 명심해. 그 중에 입자는 도저히 못하는 행동이 두 개가 있어. 그게 뭐야? 간섭하고 회절이야. 알겠지? 근데 그걸 지난 시간에 계속 배웠단 말이야. 너희들은 회절은 배우지 않았지? 학교에서 회절 가르쳐줬지? 그래, 회절 배웠단 말이야. 배웠는데 자기가 까먹은 거지. 회절은 간단한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고, 너희들은 이 광전효과 실험 있지? 이 전까지 한 것이 간섭까지가 파동성이라는 거야. 그럼 지금부터는 뭐냐? 빛의 입자성의 증거를 배우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는 광전효과 이거 배우고, 두 번째는 드브로이파를 배워. 룰질파. 알았어?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이냐면, 오늘 좀 개념이 두 개가 성충하거든? 빛이 여지껏 파동이었다고 했는데 지금 무슨 성을 배우는 거야? 입자의 성질도 있다는 이중성을 배우는 것이지. 그럼 이 뒤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전자에 대해서 배우거든. 전자는 파동의 입자야. 너네 배운 걸로는 입자지. 걔 질량 있잖아. 그치? 무시할 수 있지만 질량 있잖아. 걔가 그런데 파동이라는 사실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두 가지 이중성을 배우는 거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광전효과는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면 돼. 자, 광전효과를 기억하려면 빛을 입자로 해석해야 되겠지. 그래서 빛의 입자를 뭐라 불렀어? 광자라고 부른 거야. 광자. 그래서 너희들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실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 광자하고 광전자하고 헷갈리지 말고, 그 다음에 광자라고 하는 것을 잘 구분하라고 했지. 자, 우리가 광자를 표현할 때 정말 너희들이 잘 봐야 될 거. 자, 지금 선생님이 파란색 광자를 몇 개 그렸어? 세 개 그렸다? 지금은 몇 개 그렸니? 네 개 그렸다. 세 개하고 네 개 누가 더 밝아? 네 개. 누가 더 세고? 네, 같아요. 네 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밝기가 세기라고. 밝기가 뭐라고? 광자의 숫자야. 알았지? 그 다음 봐라. 이게 무슨 색깔이야? 빨간색. 자, 우리는 보론에서 에너지는 정의를 했어. 뭘로? 이렇게로. 됐지? 자, 들어봐. 왼쪽 파란색 빛과 오른쪽 파란색 빛의 공통점이 뭐야? 빛의 밝기가 같다요. 광자의 숫자가 같다. 근데 지난 시간 선생님 수업할 때 얘 얼마로 잡았어? 우리가 돈 5만원짜리로 잡았고, 교토합 얘는 몇만 원 있어야 하네? 20. 그렇지. 그 다음 얘는 몇만 원 잡았어? 2만 원 잡았어. 도합 여기 몇만 원 있냐? 그러면 저 5와 2는 뭐냐? 광자 하나의 얘야. 에너지. 알았어? 요 H는 상수지. 어떤 과학자의 상수냐? 그렇지. 플랑크라는 사람은 이 하를 딱 발견하면서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줘. 이거 니들이 오늘 캐치하는 게 최고거든? 물론 그게 시험에 나오진 않아. 근데 이쪽 개념을 그래도 자기가 좀 찬찬히 기억하려면 저 플랑크 상수 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꼭 기억해. 지금은 이 하값은 진동수를 곱하게 되면 뭐가 된다? 요게 된다는 거야. 각자. 알았어? 자, 5가 2보다 광자 하나 에너지가 크다. 됐지? 네. 그래서 뭐가 크다? 파란색 광자는 빨간색 광자보다 얘가 큰 거야. 진동수가 있잖아. 봐라. 진동수가 파란 색깔이고 진동수가 붉은 색깔이면 이렇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갔지? 됐어? 그럼 봐라. 이제 속도는 누가 빨라? 같아요. 이건 같죠? 속도 같죠? 파동의 속도가 뭐 곱하기 뭐였지? 파장 곱하기
진동수. 그렇다면 이거야. 파란색의 파장과 붉은색의 파장 누가 더 길까? 붉은색. 얘가 길다. 그럼 들어봐. 고주파가 에너지 세, 저주파가 세. 고주파. 그래. 그러면 초단파가 세, 장파가 세. 단파. 초단파가. 이제 이해 갔어? 그런 표현이 머릿속에 자꾸 들어와야 돼. 그래야 말이 통하지. 출제자하고. 알았니? 그러면 봐. 이제 광자 하나의 에너지를 광전 효과의 출발이라고 보면 돼. 그 광자 하나의 에너지를 지금부터 쏜다는 거야. 어디에다가? 금속에다 쏜다는 거지. 근데 금속에는 모두 자유롭게 전도띠를 움직이는 무슨 전자가 존재해? 자유전자. 오케이. 그 자유전자는 움직임이 가능하지만 도망갈 순 없지. 그거를 과학자들은 이람수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전자의 몸값. 그 금속이 그 전자를 못 가게 잡고 있는 몸값.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몸값 얼마로 잡았냐? 3만원 잡았어. 3만원. 알겠냐? 다시 말하면 금속마다 몸값이 다르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다고. 그래서 어떤 금속에 존재하는 이 전자의 몸값이 우린 이람수 이렇게 부르잖아. 이람수가 3만원이다 라고 잡아보자고. 그러면 이 빨간색 빛 하나가 왔다. 얼마 가지고? 2만원 가지고. 택도 없지? 문전 박대당하겠지? 파동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 2개 쏠 거야. 다시 말하자. 2개 쏜다는 표현은 그 사람들 표현이 아니야. 더 밝은 빛을 쏠 거야. 그 사람들의 표현이야. 더 밝은 빛을 쏠 거야. 그럼 뭐야? 2만원짜리 하나 쏘지 않고 2만원짜리 2개를 광자 입장에서는 우리 광전 효과에 아는 빛의 입자성이라는 이론의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빛을 2개 쏜 거지. 그러면 그들은 밝은 빛을 쏜다면 보강 간섭에 의해서 4만원이 갔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럼 충분히 3만원의 몸값을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안 나오더라는 거지. 아무리 센 빛, 여기서 센 빛은 밝은 빛이다. 센 빛, 밝은 빛을 쏴도 광전 효과는 일어나지 않았어. 반대로 파란색은 아무리 흐린 빛, 그럼 입자성 과학자 입장에서는 광자가 적은 수를 쏘더라도 어떻다? 광전 효과가 일어나다라는 거지. 자, 그럼 푸른색 광자가 하나 왔어. 봐라. 얘의 에너지는 우리 얼마로 잡았지? 5로 잡았다. 그런데 이것 또한 에너지잖아. 맞지? 네. 근데 이거를 제로라고 하자. 이게 무슨 진동수? 한계 진동수. 한계 진동수 혹은 운턱 진동수라고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 이 5만원짜리는 몸값을 지불하고 얼마가 남았니? 2. 그래서 2만원을 갖고 이 달리는 이 아이를 뭐라 불렀다? 광전자라고 부른 거야. 그럼 광전자는 무슨 에너지를 갖게 됐어? 2만원에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됐어. 자, 그럼 전체 식이 뜨는 거야. 잘 봐. 광자 하나의 에너지 됐니? 네. 이건 이람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지. 이해 갔지? 그래서 5만원은 얼마? 3만원, 2만원으로 나눈다. 그렇다면 보라색은 이거보다 더 세지. 네. 보라색을 쏘게 되면 이건 그대로지. 네. 몸값은 그대로일 거 아니야. 금속이 변하지 않는 한 요게 커진다는 얘기지. 요게 커지면 전자의 속도 어떻다는 얘기지? 빨라진다는 거야. 그럼 너네는 이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회로상에서 확인했다는 거 기억나? 회로상에서 전자가 빨리 움직이거나 많이 움직이면 전류가 어때? 세겠지? 세게 흐르겠지? 전자의 방향은 일방적이기 때문에 뭐가 흐르겠어? 교류야 직류야? 직류가 흐를 거란 말이야. 알았어? 그 전류가 흐르게 되면 니들 그거 아니 혹시? 직류가 충전 가능하냐? 교류가 충전 가능하냐? 오 멋진데? 너희들 충전지 핸드폰 충전지 집에서 충전하지? 꼭 뭐 필요해? 어댑터 필요하지? 왜? 교류를 직류로 바꿔야 충전되니까. 충전은 직류만 돼. 그래도 너희들 통합과학 시간에 전력 수송에서 발전소가 교류가 생산되거든. 기잖아. 교류가 생산돼. 터빈을 돌리니까 충전을 못해. 발전소가 전류를 생산해서 충전을 못하니까 그 하루 동안에 전력을 딱 만들어내도 어떻게 저장을 못하니까 어떻게? 날라가. 에너지 손실이 생긴다.
알았니? 그래서 스마트 뭐 에어리 이런 거 만드는 거야. 언제 더 전력을 공급하고 이런 것들. 알았지?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봐라.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여기에서 딱 하나 기억하는 거. 너희들 이거를 방정식으로 나타내라. y는 ax 플러스 b로 나타내라. 그치? 그러면 여기서 y축을 이렇게 잡자. 운동에너지. 됐어? x축은 뭘로 잡자? f. 진동수로 잡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잡는다. 봐라. 마이너스. 그리고 이게 얘가 되는 거야. 됐냐? 그러면 요 f가 뭐가 되고 x축이 되고 요게 무슨 축이 되는 거지? 그럼 요건 뭐가 될 거냐? y? 초기가. 그럼 이건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 기억나냐? 여기가 f. 여기 마이너스 f축은 없어. 세로축이 뭐? 자, 그러고선 여기가 마이너스 f제는 결국은 이거잖아. 이함수. 네. 그래서 그래프가 나온다. 직선 그래프가 나온다. 그럼 왜 여기는 점선을 그렸을까? 방전 효과가 안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 지점 이상이 돼야, 그래서 여기는 무슨 진동수? 안개진동. 그렇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이 진동수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누구만? 광자만 무슨 효과를 일으키도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갖게 할 수 있다. 광전 효과가 일어난다. 이런 그래프야. 그 다음에 이 그래프하고 기억나는 거 있어? 봐봐. 여기가 파장이, 좀 안 그리시지? 와, 칠판이 좁디 있다. 잘 봐요. 이게 파장이면 우리는 이 HF라는 이 값 있죠? HF. 이 값은 파동성 입장에서는 뭘로 바뀌죠?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맞죠? 파동의 속력이라는 게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잖아? 고로 얘들은 분수함수가 되어서 여기 여전히 뭐라면 운동에너지라면 마이너스 W 해가지고 잡고 그래프가 이런 분수함수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게 뭐냐? 이게 한계파장이야. 여기서 말하는 이거 한계파장. 이 파장보다 어때야? 짧아야 광전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야. 이 같은 얘기야. 뭐만 이해가냐? 그래프적인 해석이 지난 시간에 이렇게 나왔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너희들한테 선생님이 해석을 해준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잘 해석해라. 너희 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거 좋아한다. 자, 금속이 있고 여기에 이 금속에 누가 존재한다? 자유전자가 존재할 거야. 그래서 여기서 누구를 쏘겠다? 광자를 쏘겠다. 그럼 이쪽 극으로 얘들이 날아갈 수 있겠지. 이렇게 광전자가 나오겠지. 그럼 회로에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회로상이 있어. 회로로. 이해가냐? 그래서 이쪽이 음극이 되고 이쪽이 양극이 되는 거야. 전자의 이동은 이렇게 일어나겠지. 전자 이동은. 그럼 전류는 어떻게 흐르겠어? 이렇게 이 전류를 무슨 전류? 광전류라고 합니다. 광전류. 알았냐? 그래서 이 전류가 못 흐르게 막는 전압이 있어. 이렇게 반대로 걸어봐. 이런 걸 정지 전압이라고 하거든. 우리가 광전자를 볼 수가 없잖아. 운동 에너지 측정하기 어렵잖아. 어떻게 측정하냐면 정지 전압을 점점 키우는 거야. 전류가 0이 될 때까지. 무슨 말이냐면 이 광전자가 도착해야 전자들을 밀어낼 수 있고 전압이 생기는 거잖아. 밀어버리고 그 전자들이 움직이면서 전류가 생기는 거거든. 운동 에너지가 세잖아. 운동 에너지가 크면 얘들 더 큰 힘으로 밀어낼 수 있다는 거야. 운동 에너지 세니까. 그지? 그러면 운동 에너지 센 애들은 정지 전압을 더 크게 줘야 전류가 0이 될 수 있어. 못 오게 막아야 되니까. 막아야 되는 힘이 굉장히 세야 되거든. 그럼 어떤 결론이 있으냐? 봐라. 광자 한 개의 진동수라는 게 있어. 그게 바로 F겠지. HFF. 이게 커버리면 빨주노초 파남 보러 갈수록 크잖아. 그치? 커버리면 무엇도 크다? 운동 에너지도 어떠냐? 이거 누구의 운동 에너지야? 광전자. 그렇지. 광전자
운동 에너지라고 보면 돼. 네. 얘도 커지겠지. 이게 크면 무슨 전압도 커진다. 그렇지. 얘도 클 수밖에 없다. 이 세 가지야. 너희들 알아야 될 개념이. 알았어? 그러면 이제 봐라. 가로축을 전압으로 놓는 거야. 세로축이 광전류야. 이때 요 밑에 걸리는 전압이 전기전압이라고 보면 돼. 자, 마이너스 V1 잡았어. 그리고 그래프가 뜬다. 이 그래프 하나, 이 그래프 하나. 자, A와 B의 자 공통점이 뭐야? 정지전압이 같다야. 정지전압이 같다면 이들은 같은 단색 광이다. 알았냐? 정지전압이 똑같으니까. 그럼 왜 광전류가 차이가 있을까? 바로 이것 차이야. 뭔 차이? 밝기. A가 밝다, B가 밝다. 네. 이런 얘기야. 밝으니까 광전자가 많이 생기고 전류가 많이 흐른 거라고. 이해 갔어? 밝기는 세기, 세기는 광자의 수다. 기억해라. 그러면 그래프 하나만 더 보자. 자, 세로축이 광전류인데 전압이고 마이너스 V1, 마이너스 V2 이러면 정지전압이 V2가 더 큰 거야. 이해 갔지? 그런 상태에서 이런 그래프와 이런 그래프가 나왔어. 그러면 A가 있고 B가 있다. 자, A, B 중에 누구 광자 에너지가 더 크냐? V2. BBB. B가 광자의 에너지가 더 큰 거다. 이해 갔어? 정지전압이 크니까. 누가 밝은 빛이냐? 네. 그렇지. 광자 하나의 에너지는 작지만 A가 밝은 빛이다. 광자 숫자가 많다. A, B는 일단 둘 다 뭐가 일어났다? 광전 효과가 일어났다. 물론 이런 실험할 때는 금속은 같은 종류로 써야 된다. 알겠냐? 우리가 아까 그래프상에서 이 그래프 기억나지? 아까 이렇게 된 그래프. 그지? 이게 무슨 진동수? 한계진동수. 그렇지. 그런데 내가 그래프를 하나 더 그려볼게. 이렇게. 빨간색과 하얀색 그래프의 차이점은 뭘까? 진동수. 금속이 다른. 그렇지. 금속이 다른 거다. 뭐가 다르니까? 한계 진동수가 다르니까 일함수가 누가 더 작아? 빨간색이 더 작겠지. 광전 효과가 일어나기 쉽다. 기울기 어떻다? 같다. 뭘로? 플랑크 상수 하로 같다. 이런 거. 여기선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없어. 지금까지 이게 최고 난이도 문제까지 너희들이 다 본 거야. 여기 개념만 확실하면 절대 틀리지 않고 실험에서 뭐가 나오냐면 항상 A광, B광, C광 쐈더니 광전효과가 어디는 I만큼 흘렀고 어디 이런 식으로 이 그림이 나와. 시험에 항상. 데이터도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그 출제자가 원하는 것만 안다면 절대 틀릴 수가 없는 곳이다. 이게 지난 시간 결과야. 니네 광전효과로 뭐 배웠어? 우리가 주변에 쓰는 거. 카메라. CCD 배웠지. CCD. 디카. 그지? 그 소자 배웠잖아. 소자. 걔들은 시험에 나오기가 좀 어려워. 니들. 알았니? 좀 어렵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커다랗게 여러분들이 뭐 어렵게 볼 필요는 없지만 이런 건 알아두자. 니들 화소라는 건 알아? 그지? 자, CCD가 큰 게 비쌀까? 작은 게 비쌀까? 크면 비싸다 얘들아. 크다는 건 소자, 화소가 많이 들어있다는 거야. 그 안에. 이건 이렇게 해석하면 돼. 너희들 그 전묘화 있지. 전묘화. 굵은 붓을 쿡쿡쿡 찍어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단 아주 작은 붓으로 쿡쿡쿡 찍어서 그린 그림이 더 선명하지. 가까이 가서 봐도 그림이 안 깨지잖아. 그건 똑같다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뭐냐, 자연의 아날로그 신호를 구현하는 거거든. 아날로그를 저장을 하는 게 디지털 신호잖아. 그걸 다시 구현할 때 정보량이 많으면 안 깨져 잘. 정보를 보관할 수 있고. 알겠어? 그런 것만 조심하면 CCD도 괜찮다. 자, 그럼 여기 지금 얘기가 다 그런 얘기고 있잖아. 그지? 2람수 이상의 에너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문제들. 광다이오드. 요 광다이오드 꼭 기억해라. 특히 니들 광다이오드 말고 발광다이오드도 배우지.
이 광다이오드가 바로 광전효과의 전지다. 전원장치. 그래서 N형 반도체에서 전자가 빠져나온단다. 그럼 N형 반도체는 원래 전자가 많은 곳이잖아. 양공이 생겨서 P형 반도체 양공을 밀어버리네. 그래서 P형 반도체가 저 판면으로 모이지 않고 끝으로 가. 그럼 얘가 양극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음극이 되고 전자가 나오는 곳. 그래서 이게 건전지처럼 역할을 하는 거야. 알겠냐? 그리고 이거 직류지. 저장이 가능하다. 알았죠? 자, 됐고. 이제 오늘 해야 될 곳이 바로 물질의 이중성이다. 여러분, 드브로이라는 과학자, 보통 뭐 프랑스에서 드자가 붙으면 귀족이래요. 드골, 알죠? 대통령. 그 다음에 드보르자, 그죠? 드모르가? 그거 누구예요? 그 사람은? 그래요? 여튼간에 그러한 과학자들이 드자가 붙으면 이제 귀족 출신이라고 하는데 뭐 세인트랑 똑같은 말 같아요. 썰 뭐 이런 거랑.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드브로이라는 사람의 이제 전원의 발상을 보면은 과학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1900년도 초 같은 경우 얼마나 큰 이슈가 있었냐면 빛이 파동이다 있다가 엄청나게 싸웠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싸워가지고 그걸 한 방에 정리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 아인슈타인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을 때쯤에 그래도 유명한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지만 한때 유명했던 사람으로 전락해가는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이제 뭐 왕실협회나 그런 과학자들은 한 달에 2개 내지 3개의 어떤 논문을 내야 되는, 저널을 내야 되는 그런 강압감이 있었단 말이야. 뭐 찍어내는 기계도 아니고 머리가 아프겠죠? 그 보통 그 연구실 앞에는 바가 있었나 봐. 우리나라처럼 그런 바 말고, 그지? 빵빵 언니들 있는 그런 바가 말고 이제 유식한 할아버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유식하신 분들, 대화가 좀 되는 분들이 바텐더를 하고 있는 곳, 거기를 가가지고 혼자 술을 마시니까 이제 늙은 바텐더가 그 사람하고 말동무를 해주려고 왔나봐. 말을 걸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주눅 들어있으니까 드보르이한테 요즘에 이슈가 뭐냐? 라고 물어봤나봐. 빛이 파동인 줄 알았는데 입자라 해가지고 난리가 났다. 그러면 물질이로 우리가 입자라고 봤던 것들도 혹시 파동 아니겠어요? 그 말 한마디에 먹던 칵테일을 놓고 뛰어들어간 거야. 연구소로. 그래서 논문을 썼대. 그날 써서 그 다음날 노벨상 탔죠. 그 몇 장을 쓴 것 같아요, 논문을? 반장 썼어요. 반장. A4지 반장. A4지 반장이 아니라 A4지 반장의 반. 우리가 알고 있던 입자들도 혹시 파동이 아닐까?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증명이 되면서 이 사람이 노벨상은 여러분 증명되지 않으면 못 타요. 이제 얘기했죠? 69년도에 발표한 이론이 15년도에 노벨상을 탔다고. 누구도 그걸 증명 못 해갖고. 증명이 되면 노벨상을 받죠.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이론은 뭘까요? 이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이런 물질파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했던 게 뭐였느냐? 바로 플랑크 상수 하였어. 알겠냐? 우리가 보통 입자 그러면 뭐를 갖고 있니? 질량을 갖고 있잖아, 입자는. 그지? 입자는 뭐를 갖고 있어? 질량을 가지고 있어, 질량. 그래서 뭐가 있어? 운동량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봐라. 귀신은 질량이 있냐, 없냐? 없지. 그래서 우리한테 물리적인 충격을 줄 수가 없어. 시각적 충격은 줘도. 놀래잖아. 그지? 그러니까 입자라는 애들은 질량을 갖고 있다. M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우리 파동은 뭐를 갖고 있냐? 얘를 갖고 있잖아. 파장. 그지? 질량을 갖고 있는 애가 나타나는 물리력이 뭐야? 속도를 곱한 운동량이잖아. 운동량. 맞죠? 이 운동량을 갖고 있단 말이야, 아이가. 그러면 파동성과 파장의 관계를 밝힌 이론이 바로 얘라고. 드브로이다. 알았어?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자, 파장과 운동량은 서로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 뭐가 붙었어? 이 꼴이 붙었지. 뭐 때문에? 그렇지. 이 둘의 관계를 엮어주는 게 얘란 말이야. 플랑크 함수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적인 이해예요. 이걸 유도하고 이래봤자 아무 소용없고요. 공식적인 이해입니다. 그래서 파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운동량분의 하와 같은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운동량이라는 게 질량과 속도값이 되고 그 다음에 플랑스 합값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쓰여지지 않느냐. 알겠지? 그런 와중에 우리 보면 보통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걸 운동량을 써서 표현하면 EM분의 M제곱 V제곱이라고 놔도 2분의 1 MV제곱이잖아. 맞지? 그럼 이것을 다시 쓰면 이게 될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하면 MV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을 때 루트 값이 나오고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아니야? 그게 이제 뒤에서 정리되는 건데 이런 정리의 루트 그 노선이나 로직 같은 경우는 공부를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쪽은 공식만 탁탁 보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알았죠? 유도하는 건 물투 나가서 하는 거고. 자, 보세요. 드브로이라는 사람의 가장 큰 얘기는 우리가 평소 입자라고 봤던 물질이 무엇이 될 수 있다? 파동을 띨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입자성을, 빛의 입자성을 증명하는 거에 엄청난 광전 효과 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잖아요. 여기선 누구냐? 질량이 갖고 있는 입자라고 했는데 파동성을 갖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자입니다. 무조건 전자예요, 여기서는. 알겠죠? 전자가 주인공이야. 그러면 전자는 질량이 어떠냐? 무지하게 작죠. 작은 놈일수록 드브로이 파를 보기 쉽다. 알아도. 기준을 안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질량이 엄청 큰 놈도 분명 뭐를 띌 수 있다. 파동성을 띌 수 있지만 우리가 보기 어렵다. 알겠지? 봐라. 이 공식에 의하면 질량이 상당히 커버리면 분모가 어떠냐? 크지? 그럼 파장이 어떻게 된다? 짧겠지? 자, 이때 너희들 가만히 있어도 보이지 않는데 뭔 소리가 들리죠? 딴 데서. 이게 파동성 뭐라고 그랬어? 회전. 그렇지. 회전은 퍼져나가는 성질인데 어떨수록 잘 퍼져나간다? 파장이? 그렇지. 회전이 잘 되려면 파장이 길수록. 이해가니? 파장이 길려면 분모값이 어때야 될까? 작아져야 돼. 그렇지. 여기서 길다는 표현은 우리가 확인하기 쉽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로 설명이 된 게 누구냐? 보의 반쪽 이론이 설명이 된 거야. 보의 가장 큰, 보 전자껍질 모양의 가장 큰 오류? 뭐라고 생각되냐? 등속 원운동한다. 전자가 등속 원운동한다. 운동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오비탈론이 나와서 슈레딩거의 확률함수로 걔를 정리하잖아.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정리를 한 건 뭐냐면 이 물질파가 나오면서 정상파 개념에 앞에서 간섭에서 내가 잠깐 얘기했는데 자기네 학교에서 만약에 정상파를 설명했으면 꼭 나한테 얘기를 하겠다. 그 정상파 개념으로 설명하면 얘들의 그 거리 있지. 거리에 따라서 1껍질, 2껍질, 3껍질 이렇게 주양자 수가 커지면 껍질 간격이 어떻게 되는지 자꾸 좁아진다는 거 있지. 그 개념이 얘들의 파동성을 설명해 돼. 알았니? 파동이 2배수, 3배수, 4배수 진동을 할 때마다 나중에 너네가 어디 책 찾아보면 이런 그림을 볼 수 있을 거야. 뭐 이러한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러한 그림이 있고 이런 식으로. 알았냐? 이게 이제 정상파 궤도거든. 정상파 궤도. 그러니까 얘들이 물질파를 내는데 이러한 그림으로 내가지고 서로 간섭과 뭐를 보강을 반복하면서 껍질이 나타나거든. 근데 그게 주양자 수로 정확하게 일치. 에너지가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 17.62V 이거에 딱 정확히 맞아. 알겠냐? 그래서 드브로이의 물질파는 결국은 보전자 껍질의 에너지 껍질까지 증명이 되었다. 이것이 결론이야. 알았지? 다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다? 요 파장과 누구? 운동량과의 관계지. 알았어? 둘은 반비례 관계고 얘를 엮어주는 게 누구라고?
플랑크 상수 하하다라는 걸 명심하거라. 알았냐? 자, 이제 넘겨볼까? 자, 물질파 확인 실험이 있다. 이 데이비슨하고 거머 실험 결과를 보면 이 사람들도 똑같은 거야. 결국 이 사람들도 입자라고 생각하는 전자들을 계속 쏘아봤다는 거야. 결정이 계속 입사시키면 얘들은 입사각에 따라 반사각도 분명히 있는데 너희들 반사와 굴절은 입자도 하는 거지. 입자성도 공통적으로 하는 거야. 근데 얘들이 반사에서 나오는 애들이 꼭 파동처럼 보강과 상세의 규칙성을 따르더라는 거야. 알았냐? 이게 뭐야? 간섭이잖아. 그치? 입자인데 간섭의 효과를 반사파도 아니지. 반사의 성질이 간섭처럼 나타나더라 이거지. 그래서 특정한 각도에서 마치 파동처럼,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 이건 왜 그러냐면 니들이 본 적이 없잖아 얘들. 과학자들 얘를 본 적이 없다니까. 근데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거야. 분명히 결과론 쪽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안 볼 때 애들이 파동처럼 움직이는 거야. 보게 되면 입자인데 뭐 이런 식으로. 알았어? 그래서 실제로 그런 전자의 운동을 설명하는 한 측면으로 드브로이 물질파가 설명이 된 거야. 굉장한 거지 이게. 그래서 지금 데이비슨 거머 실험도 이렇고 톰슨의 전자선 회절 실험 결과도 봐봐. 이게 X선이다. 그럼 이거 뭐요? 파동이잖아. 그때 한참 빛이 파동. 그래, 톰슨은 빛은 입자라고 주장한 과학자였어. 그 사람은 빛은 입자라고 주장한 과학자였어. 그래서 이 실험을 한 거야. 이 사람은 뉴턴의 빠돌이였거든. 빛은 입자. 굳건히 싸웠죠. 여러분이 톰슨은 아들 톰슨이 다르냐? 그 톰슨이 아빠 톰슨이 있고 톰슨 원자 모형 한 사람 투 제너레이션. 응? 대단하지 않냐 이게? 여튼 이 X선을 쏘면 이게 회절무늬거든. 회절무늬야. 너희들 회절무늬가 뭔지 아냐? 하하. 너희들 이중 슬릿 간섭 실험이라는 거 봤어 못 봤어? 봤지? 그게 보강과 상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림이잖아.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야. 이게. 그건 한 일부의 그림이고. 알았어? 그 원형띠가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간섭, 보강, 간섭, 보강에서 회절이 쫙 되면서 일정 모양이 나타나는데 이게 파동성이거든. 빛의 파동성. 그런데 전자선을 쏘면 똑같아. 알았냐? 똑같이 나타나더라고. 그러니까 입자인 전자도 파동과 같은 성질이 나타난다. 그럼 이 얘기들은 뭘까? 전자가 파동의 성질을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의 실험을 증명한 거야. 누구? 드브로이 실험. 아 맞다. 전자도 파동의 성질을 띠고 있다. 왜? X선 회절 실험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알겠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물질파가 입자인 물질이 파동의 성질을 띠고 있다는 거에만 관점을 딱 둬. 그리고 주인공이 누구라고? 전자야. 알겠냐? 자, 물질의 이중성 보자. 물질도 빛과 마찬가지로 이 둘을 모두 갖고 있다. 이중성, 입자성과 파동성. 자, 그때 실제로 지금은 양성자, 중성자도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실제 있잖아. 옛날에 원폭하고 지금의 원폭은 차원이 달라. 알았지? 옛날의 원폭보다 지금 원폭이 엄청 세고 세. 알았냐? 히로시마 이런 거 이제 장난감이야 지금. 이제. 그건 다 이런 오류를 죽이려 나가는 거야. 얘들이 성질을 아니까 파동성까지 같이 오차를 줄이다 보니까 더 정확한 운동량과 시간을 측정할 수가 있게 돼. 그래서 정확한 실험이 되는 거지.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봐봐라. 아까 물질파를 우리가 공식에서 봤듯이 전자보다 양성자, 중성자는 1837배가 무거운 애야. 알았어? 그럼 파장이 그만큼 짧아지고 물질파를 측정하기가 되게 어려워. 알았어? 그 질량이 어떨수록 측정하기 쉽다? 작을수록 이라는 말만. 자, 일상생활에서 물질파를 관찰할 수 없는 까닭은 무엇인가? 일단 플랑크 상수 하의 값이 매우 작아. 분자에 있는 값이. 그 다음 봐라. 물체의 질량은 매우 크기 때문에 파장이 짧으면 회절이 잘 안 돼. 눈으로 육안 관측이 어렵다.
없다. 이런 얘기야. 남자하고 여자하고 파장 누가 길어? 남자. 남자가 왜 길어? 남자가 속력이 빨라서 그런가? 남자와 여자는 속력이 똑같아요. 음파니까 똑같죠? 근데 여자 목소리가 높잖아. 소리의 높이가 뭐야? 진동수지? 그잖아. 옥타브가 바로 진동수거든. 그 여자가 진동수가 크면 파장이 어떻다? 짧아서 남자 목소리가 여우 머리가 이렇게 여자는 딱, 그지? 거기서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회절은 파장이 긴 놈이 더 잘 일어난다. 이중순리 간섭 실험 기억나냐? 구멍을 2개 뚫고 단색광 쏘지. 그럼 이쪽 형광판 맨 가운데 보광 일어나지. 무슨 무늬? 밝은 무늬. 그 옆은 어두운 무늬. 대칭으로, 그지?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이게 쭉 나타나잖아? 밝고 어두움이 간격이 좁다는 건 파장이 어떤 광을 쏘았다? 그렇지. 그러면 밝고 어두운 게 멀다는 건? 그렇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하면 나중에 이러한 모양이 나타난다. 이러한 모양이. 이게 아까 전자선에 봤던 파동 실험이야. 회절 실험. 그러면 이런 그림이 있고 이런 그림이 있다면 위아래 중에 누가 파장이 짧으네. 그렇지. 그렇게 보는 거야. 너희 반칙을. 아, 이 간격이 좁은 거 회절이 잘 안 된 거잖아. 저 위쪽은 회절이 잘 된 거고 얘가 좀 에너지가 약한 놈이겠구나. 이렇게 추론하는 거지. 이게 무트야. 알았어? 그러니까 여기는 기초적인 개념 가지고 확장을 하는 거라고. 자, 지금 여기 있는 얘기들은 야광하고 전자의 어떤 질량 비교에 따라서 파동값, 파장값의 차이를 봤는데 지금 보면 하값은 그냥 냅두고, 그지? 질량을 갖다 대입했을 경우 이렇게 써 있잖아. 그죠? 실제로 여러분들 전자 하나의 질량이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8승g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알겠냐? 그걸 킬로그램으로 하려면은 마이너스 3승을 더해야 돼. 천으로 또 나눠야 돼. 엄청나게 분모가 작아진다고. 얘들보다는. 알았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공식 대입해보면 그나마 파장이 우리 물질, 입자 중에 전자보다 질량이 작은 입자는 없거든. 그치? 그래서 걔가 가장 회절에 우리가 확인이 용이하다. 이런 얘기를 해준 거야. 알겠죠? 자, 전자의 입자성과 파동성의 관찰을 한번 보자. 자, 지금 전자선을 쏘았을 때 요게 돈다. 요거 톰슨이 한 실험 아니야. 그래서 전자는 뭐를 갖고 있다? 그렇지. 그래서 운동량. 공간이니? 근데 그런 놈을 이렇게 이중슬릿을 통과시켜서 0이 했던 실험. 기억나냐? 0이 했잖아, 이걸. 이중슬릿 간섭 실험. 그랬더니 0이 나타나는 빛의 모습과 똑같은 모양이 나오고. 똑같은 모양이 나타나더라는 거야. 알겠냐? 그래서 전자가 양이 많은 부분, 또 소위 말하는 파동성에서 뭐야? 보강 간섭. 전자 양이 적은 부분, 상쇄 간섭. 이런 모양들이 나타나더라. 결국 가의 결과로는 우리는 입자라는 걸 증명했고 나의 결과로는 파동성을 증명하게 된 거지. 알았어요? 그래서 모두 가지고 있다. 이런 결론. 오케이?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자 현미경을 보는데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현미경 종류에 따른 특징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알았죠? 일단 그런데 뭐 용어는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여기서 분해능이라는 건 말고 분해하는 능력치야. 분해능은 간단해. 어떤 거냐면 자, 이 A라는 망원경으로 봤더니 점 하나가 있는 거야. 딱 점 하나. 근데 똑같은 물체인데 B라는 망원경으로 봤더니 그 점이 2개였던 거지. 누가 분해능이 좋다고 할래? 그래. 그런 얘기야. 구분을 더 잘할 수 있다는 얘기지. 더 나누어서 나노 개념으로 더 작게, 작은까지 구분할 수 있다. 두 점 사이의 구별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게 분해능이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점을 구분해서 볼 수 있는 능력치이기 때문에 파장이 짧으면요 분해능이 우수하답니다. 왜 그럴까요? 파장이 짧게 되면요 더 센 빛을 쏠 수 있겠죠. 밝은 빛, 센 빛.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 센빛, 빨간빛은 사실 광대 입자수로 결정하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쓰는 말들은 보통 또 지구과학 말투기 때문에 좀 더 에너지가 높은 빛이 오게 되면 우리가 인지 능력이 좋아지는 거죠. 알겠죠? 정보가 많이 오니까 어쨌든 에너지가 세면. 그래서 분해능이 우수하다는 건 이렇게 생각합시다. 분해능이 좋으려면 파장이 어떨수록? 짧을수록. 파장이 짧다는 건요, 초단파잖아요. 그럼 고주파란 얘기죠.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죠. 자, 광학 현미경. 니들이 보는 현미경들 다 광학 현미경이에요. 눈으로 갖다 이렇게 보는 거야. 자, 빛의 회절 현상 때문에 무슨 얘기일까? 손실이에요, 이게 손실. 여러분, 회절이라는 건 손실을 말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말하는데 니들한테 목소리만 가지 않고 저 뒤 있는 사람도 듣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내가 100이라는 소리를 냈을 때 니들 말고 딴 사람도 들을 수 있다는 건 니들은 내 목소리를 100만큼 다 못 듣는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죠? 그러니까 회절이 현상이 나타나니까 0.2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한계이므로 이보다 작은 크기의 다른 물질들은 볼 수가 없는 한계에 부딪힌다. 그러니까 정보량이, 오는 정보량이 적으니까. 그럼 어떻다는 얘기야? 글을 쓴 자의 말은 우리가 딱 이용할 수 있는 거리는 일정한데 그 거리로 정확한 에너지가 와야 되는데 회전이 잘 되는 놈은 우리는 요만큼의 영역을 관찰을 해. 근데 이놈은 회전이 잘 되고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면 요거 빼고 나머지가 다 손실이야. 근데 파장이 짧은 놈은 요렇게 오잖아. 회전이 안 돼. 그러니까 그걸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야, 지금 얘기가. 그렇다면 봐라. 여기는 분해능을 비교하는 거거든, 이게. 가나다 중에 어떤 놈이 제일 구분이 안 되냐? 얘 구분 안 되잖아. 얘 몇 개로? 한 개는 아니다 싶지? 에이, 2개네. 알 수 있잖아. 이럴수록 파장이 어떨수록 이걸 확인이 좋다? 짧을수록. 알겠죠? 그럼 에너지가 클수록이죠. 말 그대로. 오케이? 자, 이제 전자현미경을 보세요. 빛 대신에 누구를? 전자를 이용하는 건데요. 빛도 파동이라. 근데 입자도 파동을 갖고 있어? 그러면 입자 중에 제일 질량이 작은 전자를 가지고 한번 찾아볼까라고 하는 거죠. 전자의 물질파를 이용하는 현미경인데요. 잘 보세요. 분해능과 배율을 한번 봅시다. 전자의 물질파 파장이 가시광선의 수천분의 1 정도로 굉장히 짧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배웠던 분해능이 우수하더라. 그러니까 회절할 때 손실되는 에너지가 적더라. 이런 얘기죠. 자, 배율은 최대 수백만 배 정도로 광학 현미경이 최대 배율보다 크다! 라고 했는데 요거 잘 보세요. 이 렌즈가 광학 렌즈가 아닌 거죠. 여러분, 광학 렌즈는 뭐가 있죠? 볼록 렌즈가 있고요. 그 다음 빛을 모으는 게 또 오목 거울이 있잖아요. 그런 모으는 과정이 아니라 얘들은 실질적으로 전자의 다발들을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얘를 모아놓는 거예요. 봐봐요. 전자석 코일이 돌게 되면 자기장이 생기죠. 자기장이 생기면 유도 전류가 생기죠. FBI. 자,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은 도선막대가 받는 힘을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뭐 이래가지고 오른손 법칙, 그죠? 오른나사는 앙페르 법칙이고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야. 근데 가만히 봐라. 이 오른손 법칙에 해당되는 애가 누군지 아니? 주체가 전자야, 얘들아. 모든 물질은 전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전자들이 받는 힘을 한번 계산해보면 오른손 법칙에 딱 맞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니들이 이걸 이해하려면 이걸 이해해야 돼. 봐라. 이게 도선인데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근데 전자가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어. 이 전자가 받는 힘을 찾는 거야. 이 전자가 받는 힘. 오른손 법칙을 쓰자고. 우리는 누구가 받는 힘을 본다고? 요놈이 받는 힘을 찾는 거야. 그러면 일단 이 전자가 받는 자기장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이 자기장은 얘가 담당하는 거야. 이 직선 막대가. 그럼 오른쪽이 뭐냐? 이걸 들어가는 거. 그럼 손가락 4개를 박아. 팍! 그 다음 엄지손가락 전류를 잡아야 되잖아. 지금 전자가 어디로 움직이고 있어?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지? 그럼 전류는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겠네. 그래서 전류 방향이 이거라니까? 유도 전류 방향이 이렇게 되잖아. 힘 어디로 받아지고? 위로, 이거야.
이걸 발견한 것이 로렌츠라는 사람. 그래서 이 로렌츠의 힘에 의해서 모든 전자가 힘을 이렇게 받는다면 막대기는 이렇게 움직이네 저렇게 움직이네 이거를 찾아낸 게 전자기력이고 그럼 이 안에서도 분명히 힘을 받는다는 얘기야. 이렇게 자기장을 주면 얘들은. 근데 이런 동일한 어떤 한 방향의 구심의 힘을 받다 보니까 전자들이 모이는 거지. 전자도 파동성을 띄었다면 모이면 무슨 간섭이 일어난다? 호강이 일어나겠지.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게 자기렌지. 전자들의 방향을 조절을 해서, 그치? 그래서 전자선을 굴절을 시키는 거야. 빵 투과시키는 거지. 자, 전자현미경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바이러스나 뭐 이런 것들, 원자 배치 상태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해. 근데 뭘로 보느냐? 얘들아, 눈으로 보는 게 아니야. 렌즈처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전자현미경이 졸라 큰 막 이만해, 교실만해. 그럼 밖에 TV 모니터로 관찰해. 물질을 놓고 시료를 놓고. 알았지? 근데 이 전자현미경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야. 알았냐? 그 두 종류를 시험에 낸다는 거지. 알았어요? 자, 전자현미경 어떤 렌즈 쓴다고? 자기 렌즈 쓴다. 자기 렌즈. 뭐를 이용해서? 자기장에 의해서 진행 경로가 휘어진다. 힘을 받으니까. 그지? 그 성질을 이용해서 전자를 굴절을 시키게 꺾이게 만든다고. 그럼 뭔가 보강과 상쇄가 일어나는 곳이 생기겠지. 그걸 정확히 거리를 재서 그쪽에다가 시료를 놓고 치는 거야. 알았냐? 자, 보자. 전자현미경 SEM이 있어. SEM. 투가 전자현미경 CM. 자, 보면 S는 스캔이야. S는 스캔. 시우야. 깜짝 놀랐죠? 관심도 안 줄 줄 알았죠? 관심을 안 줬을 때 한 10분에서 15분을 관심을 안 줬더니 스스로 깼어요. 흥승 없어요. 근데 존다. 죽여버리고. 집에 갈 때 장경 4명이 눈 붙여서 S가 뭐라고? 스캐닝. 뚫고, 트랜스미션. 뚫고 가는 거야. 뚫고 들어가는 거라고. 잘 봐라. SEM의 특징을 봐. 여기 그림 잘 봐. 오, 컬러풀. 뭐라고? 컬러풀. 예. 흑백. 알았냐? 또 하나. 3D. 입체. 2D. 표면. 알았니? 자, 이게 왜 이런가를 보라고. 원리만 알면 돼. 여기 보시면 둘 다 자기 렌즈를 쓰고 있어. 그치? 자기 렌즈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입체 영상을 볼 수 있다. SEM. 입체 영상. 그러니까 좌측, 우측, 위, 아래의 측면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다음 시료의 표면에 이렇게 있잖아. 전자를 쪼임으로 표면을 금속으로 얇게 코팅한다. 이 말이 뭘까? 죽은 놈 쓴다는 거야. 시료를. 만약에 생명과학에서 이걸 쓰게 되면 죽은 시료를 써야 돼. 코팅을 해야 되는데. 맞지? 다시 말해서 코팅을 하는 이유는 전자들이 맞고 반사하기 쉽고. 알았어? 반응을 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세균 같은 거 관찰한다 그러면 죽은 시료를 쓸 수밖에 없다. 알았죠? 근데 입체 영상을 얻을 수 있어. 물론 봐라. TM보다는 분해능이 떨어져. 얘들은 뭐냐? 그냥 입체적인 영상을 얻기 위한 현미경이야. 자, 투가 전자현미경. 속을 다 뚫고 보는 거다. 얘가 3차원이라면 얘 몇 차원이라고? 2차원이야. 분해능이 상당히 좋아서 내부 구조까지 볼 수 있는 거야. 얘는 어떤 기관이 갖고 있고 어디에 소화기관이 있고 뭐 이런 게 다 보이는 거죠. 시료를 투과하는 동안 속력이 느려지겠죠. 속력이 느려집니다. 투과할 때 에너지를 잃으니까 그때 파장이 커지면서 분해능이 현저하게 떨어져야죠. 다시 말해서 시료의 두께가 두꺼우면 얘를 통과하면서 속도가 떨어지니까. 알았죠? 그럼 파장이 길어지고 그럼 현저하게 분해능이 떨어지는 걸 우려해서 최대한 얇게 자릅니다. 시료를 얇게 만들어야 돼요. 왜? 금방 투과할 수 있게. 알았죠? 얘가 그 속도
투과하기 전과 후의 속도차가 많이 줄게끔 만드는 특징이 있죠. 그럼 여러분, 애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일단 분해능이 이러면 얘가 제일 좋아요. TM이 제일 좋은데 얘는 3차, 얘는 2차 속도다. 입체, 평면, 컬러풀, 흑백. 아시겠어요?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문제 풉니다. 얘들 무슨 렌즈 쓴다고요? 자기 렌즈 쓴다. 이런 거죠. 오케이? 광학현미경은 덤. 알겠죠? 자, 여기도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